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여성이 들려주는 가슴 아픈 기억과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저는 지금 32살의 건축가 지망생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22년 전, 그러니까 제가 10살이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해서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은 그리 넉넉하지 못했지만 엄마는 항상 제게 꿈을 심어주려 노력하셨어요. 수진아, 넌 뭐든 할 수 있는 아이야. 엄마가 못 이룬 꿈을 내가 이뤄줄 거라고 믿어. 엄마는 젊은 시절 발레를 했다고 하셨거든요. 발목 부상으로 무대에 서는 꿈을 접어야 했지만 여전히 발레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엄마는 매주 토요일마다 제 손을 꼭 잡고 시내에 있는 작은 발레 스튜디오로 데려가셨습니다. 제가 발레를 배우길 원하셨던 건 아니에요. 그저 아름다운 음악과 우아한 움직임을 보며 예술적 감성을 기르길 바라셨던 거죠. 수진아, 봐. 저 언니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춤추는지 봐. 음악에 맞춰 몸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건축도 그런 거란다. 공간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지. 엄마는 항상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발레와 건축을 연결지어 설명해 주셨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토요일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스튜디오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와 마루 바닥에 황금빛 무늬를 그리고 있었어요. 연습실에서는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하얀 레오타드를 입은 발레리나들이 마치 진짜 백조처럼 우아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엄마, 저 언니들은 정말 백조 같아요. 제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수진이도 언젠가는 자기만의 무대에서 춤을 출 거야. 건축이라는 무대에서 말이야.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하셨어요. 그때 엄마는 갑자기 핸드백을 뒤지시더니 작은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그것은 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작은 은색 발레 슈즈 모양 브로치였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반쪽만 있었죠. 마치 누군가와 나누어 가진 것처럼요. 수진아, 이걸 너에게 줄게. 엄마가 제 작은 손바닥에 그 브로치를 올려주셨어요. 이건 엄마에게 아주 소중한 거란다. 엄마가 어렸을 때 받은 선물이야. 반쪽짜리지만 언젠가 나머지 반쪽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엄마, 나머지 반쪽은 어디에 있어요? 그건 엄마도 모르겠다. 하지만 운명이라는 게 있잖니? 잃어버린 것들은 언젠가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해. 이 브로치처럼 우리 사이의 사랑처럼 말이야. 엄마의 목소리에는 묘한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엄마는 이미 무언가를 결심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수진아, 엄마가 잠시 밖에 나갔다 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절대 어디 가면 안 돼, 알았지? 엄마가 제게 당부하시며 연습실 구석 의자에 앉혀놓으셨어요. 네, 엄마. 빨리 와요. 그게 엄마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해가 지고 스튜디오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지만 엄마는 나타나지 않으셨죠. 저는 그 작은 브로치를 꼭 쥐고 엄마를 기다렸어요. 무서웠지만 엄마가 돌아오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스튜디오 원장님인 김 선생님이 저를 발견했을 때 저는 이미 울음을 그치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수진아, 엄마는? 엄마가 어디 가셨니? 엄마가 잠시 나갔다 온다고 했는데. 안 오세요. 그날 밤 경찰이 왔고 아동보호소 직원도 왔어요. 하지만 김 선생님이 저를 맡아주시겠다고 하셨죠. 이 아이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제가 돌볼게요. 김 선생님은 정말 저를 친딸처럼 키워주셨어요. 하지만 어린 마음에도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죠. 왜 저를 두고 가셨을까? 제가 뭘 잘못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어요. 세월이 흘러 저는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했습니다.
엄마가 심어주신 그 꿈의 씨앗이 결국 싹을 틔운 거죠. 대학 시절 만난 민준이와 결혼해서 지금은 작은 건축사무소에서 보조 설계사로 일하고 있어요. 민준이는 정말 든든한 남편이에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면서도 항상 제 꿈을 응원해주죠. 수진아, 너는 분명 훌륭한 건축가가 될 거야. 내 안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 그게 뭔지 나는 알고 있어. 하지만 여전히 제 가슴 속에는 그날의 상처가 남아 있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 고이 간직하고 있는 그 반쪽짜리 브로치를 볼 때마다 그날의 백조의 호수 선율이 들려오는 것만 같아요. 엄마는 과연 어디에 계실까요? 살아계시기는 한 걸까요? 그런 제게 운명 같은 기회가 찾아온 건 바로 지난달의 일이었습니다. 그 기회는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실에서 작은 상가 건물의 도면을 수정하고 있던 어느 목요일 오후였어요. 갑자기 대표님이 제 자리로 다가오시더니 평소보다 훨씬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수진 씨, 잠깐 사무실로 와보세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대표님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한 통의 공문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발신일란에 적힌 이름은 윤정화 건설그룹이었거든요. 건축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유명한 대기업이었죠. 수진 씨가 지난해 공모전에서 수상한 감정을 담은 공간 설계안을 보고 연락이 온 것 같아요. 윤 회장님의 개인 저택 리모델링 프로젝트에 보조 디자이너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윤정화 회장은 건축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었거든요. 젊은 시절부터 남다른 안목으로 수많은 건축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온 인물이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은 대중 앞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은둔의 거장으로 유명했어요. 정말 제가 가도 되는 건가요? 물론이죠.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윤 회장님은 특히 젊은 건축가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좋아하신다고 하던데, 그날 밤 집에 와서 민준이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는 저보다 더 기뻐했어요. 수진아, 이거 정말 대박이야. 윤정화 회장이라고. 그분은 건축계의 스티브 잡스 같은 분이잖아. 이런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하지만 떨려.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넌 할 수 있어. 내 공모전 작품을 보고 직접 연락이 온 거잖아. 자신감을 가져. 일주일 후 저는 윤 회장의 저택이 있다는 성북동 산기슭으로 향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대문 앞에 섰을 때 저는 그 규모에 압도되고 말았어요.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저택은 마치 고궁 같은 위엄을 자랑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건축사입니다. 인터폰에 대고 인사를 했더니 곧 무거운 철문이 소리 없이 열렸어요. 저택 내부로 들어서자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건축물과도 다른 독특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전통 한옥의 구조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듯한 설계였는데 곳곳에 세심한 디테일이 살아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차갑고 쓸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수진 씨죠? 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중년의 정갈한 여성이 저를 안내해 주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분이 바로 이 집의 총책임자인 김 부장님이었어요. 저희는 긴 복도를 지나 커다란 응접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첫 만남을 갖게 되었죠. 윤정화 회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날씬하고 우아한 분이셨어요. 회색빛 실버 헤어가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그분의 눈빛이었어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하면서도 어딘가 슬픔이 서린 그런 눈빛이었어요. 수진 씨,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자신과 타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놓은 듯한 느낌이었죠.
공모전 작품을 인상 깊게 봤습니다. 감정을 담은 공간이라는 컨셉이 흥미로웠어요. 실제로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공간은 단순히 사람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기억이 쌓이는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윤 회장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에는 온기가 없었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 집을 새롭게 설계해 보세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개인적인 감정은 배제해 주세요. 저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어요. 감정을 담은 공간을 평가해 놓고는 정작 개인적인 감정은 배제하라니 모순적이지 않나요? 프로젝트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저택에 나가 곳곳을 살펴보며 설계 구상을 했어요. 건물의 구조와 동선을 파악하고 각 공간의 용도와 특성을 분석하는 작업이었죠. 하지만 작업을 진행하면서 점점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윤 회장의 반응이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특히 클래식 음악과 관련해서는 극도로 예민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어느 날 제가 작업하던 공간에서 우연히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가 흘러나왔어요. 아마 어디선가 라디오 소리가 새어나온 모양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복도를 지나가던 윤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는 걸 봤어요. 그 음악 당장 꺼주세요.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하시더라고요. 평소의 냉정함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미쳐. 아니에요. 저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지 않아요. 앞으로는 작업할 때 음악은 틀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그분의 표정에서는 단순히 좋아하지 않는다는 수준을 넘어선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극도의 공포나 고통을 느끼는 것 같았거든요. 그 일 이후로 저는 윤 회장에 대해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대체 어떤 이유로 저렇게 클래식 음악을 거부하시는 걸까? 그리고 왜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숨기려고 하실까? 며칠 더 지나고 저는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저택 곳곳에 설치된 가족 사진들 중에서 유독 한 시대의 사진들만 모두 치워져 있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의도적으로 어떤 기억을 지우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김 부장님, 회장님께서 가족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은 없나요? 회장님은 개인적인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특히 과거 일들은 더욱더요. 김 부장님도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의문들이 쌓여가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서재에서 발견한 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저는 저택의 구석구석을 샅샅이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건물의 모든 공간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거든요. 그날은 특히 2층의 서재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었어요. 윤 회장의 서재는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거대한 책장들이 사면을 둘러싸고 있었고 수천 권의 책들이 질서정연하게 꽂혀 있었죠. 건축학, 경영학, 철학서부터 시작해서 고전 문학까지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인위적으로 정리된 듯한 살아있는 사람의 서재라기보다는 박물관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책상 주변을 측정하고 있던 중 제 시선이 구석진 곳에 있는 오래된 원목 서랍장에 머물렀어요. 다른 가구들과 달리 유독 낡아 보이는 그 서랍장은 마치 이 완벽하게 정돈된 공간에서 혼자만 다른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리모델링 설계를 위해서는 가구의 정확한 치수도 알아야 했기에 서랍장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다른 서랍들은 모두 잠겨 있거나 비어 있었는데 맨 아래 서랍 하나만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호기심이 생긴 저는 주변을 둘러본 후 조심스럽게 그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서랍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는데 그 사진들의 주인공은 젊은 시절의 윤 회장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차갑고 엄숙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사진 속의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무엇보다 발레복을 입고 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에서 그녀는 무대 위에서 우아한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서는 다른 발레리나들과 함께 연습실에서 웃고 있었고요. 세 번째 사진.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사진에는 발레복을 입은 젊은 윤 회장이 작은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 아이의 얼굴은 제가 어렸을 때와 너무도 닮아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연필로 쓴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마이너스 1999년 가을. 저는 그 글씨를 보고 또 보고 했어요. 1999년 가을. 그때가 바로 제가 10살이었던 엄마와 헤어진 그 해였거든요.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억누르며 다른 사진들을 더 살펴봤어요. 그 중에는 발레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는데 놀랍게도 제가 기억하는 바로 그 스튜디오였어요. 김 선생님의 발레 스튜디오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진들 사이에서 작은 보석함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을 보고 저는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어요. 은색 발레 슈즈 모양의 브로치. 정확히 반쪽만 있는 브로치가 들어있었거든요. 제가 지니고 있는 것과 완벽하게 맞는 나머지 반쪽이었어요. 저는 급하게 핸드백에서 제 브로치를 꺼냈습니다. 두 개를 맞춰보니 완벽한 하나의 브로치가 되었어요. 마치 원래부터 하나였던 것처럼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온갖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어요. 엄마의 목소리, 발레 스튜디오의 음악, 그날의 햇살. 그리고 엄마가 제게 브로치를 건네주며 했던 말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이건 엄마에게 아주 소중한 거란다. 반쪽짜리지만 언젠가 나머지 반쪽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바로 그때였어요. 서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 회장이 들어오고 있었던 거죠. 저는 재빨리 브로치를 숨기고 서랍을 닫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거기서 뭐 하세요? 윤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하지만 제가 놀란 것은 그분의 목소리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 손에 들린 브로치를 본 그분의 표정 때문이었죠. 윤 회장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져나갔어요.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창백해지더니 제자리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기까지 했어요. 저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저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고 윤 회장은 제 손의 브로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결국 먼저 입을 연 것은 저였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윤 회장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저는 서랍에서 발견한 나머지 반쪽을 꺼내 두 개를 맞춰 보였어요.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브로치를 보며 윤 회장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어디서 그걸 구했나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평소의 위험 있는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제 엄마가 주신 거예요. 제가 10살 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윤 회장의 다리에 힘이 빠진 것 같았어요. 뒤에 있던 의자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계속 말했어요. 1999년 가을이었어요. 발레 스튜디오에서요. 엄마가 잠시 나갔다 온다고 하시며 이 브로치를 제게 주시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윤 회장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울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맞나요? 윤 회장은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분의 눈가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평생 처음 보는 윤 회장의 모습이었죠. 저희는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어요. 22년의 세월이 그 순간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잃어버린 딸과 엄마가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재회의 기쁨도 잠시였어요. 곧 새로운 의문들이 떠올랐거든요. 왜 엄마는 저를 두고 떠나셨던 걸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저를 찾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왜 윤정화라는 이름으로 살아오신 걸까? 하지만 그 모든 질문들을 하기도 전에 새로운 위기가 저희를 덮쳤어요. 바로 이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던 또 다른 음모 때문이었죠. 서재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윤 회장은 재빨리 눈물을 닦고 평소의 차가운 표정을 되찾으려 했지만 아직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중년의 잘생긴 남자였는데 윤 회장을 보는 눈빛에서 묘한 야심이 엿보였어요. 고모님 여기 계셨군요. 이분은 리모델링 담당 건축사입니다. 윤 회장은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남자가 저희의 대화를 얼마나 들었을지 궁금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저는 재호입니다. 회장님의 조카죠. 재호라는 그 남자는 저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윤 회장과 제 얼굴을 오갔어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상황은 급격히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저와 엄마의 재회는 기쁨보다는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리고 재호라는 인물이 단순한 조카가 아니라는 것도 곧 알게 되었죠.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재호와 그의 아내 혜진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그들이 윤 회장의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계획에 제가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정말 두려웠어요. 재회의 감동도 잠시, 저와 엄마 사이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엄마는 왜 그날 저를 두고 떠나셨는지에 대해 쉽게 입을 열지 않으셨죠. 다만 가끔씩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깊은 후회와 죄책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되어야 했기에 저는 평소처럼 저택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가 아니었죠. 어색함과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속에서 일해야 했어요. 그런 중에 재호와 그의 아내 혜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재호는 윤 회장의 남동생의 아들로 어릴 때부터 윤정화 건설그룹의 후계자가 되리라 기대하며 자랐다고 했어요. 하지만 윤 회장이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없이 지내면서 회사 경영에만 전념하자 그의 기대는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던 거죠. 혜진은 대기업 회장 딸 출신으로 재호와 결혼한 후부터는 더욱 적극적으로 윤정화 건설그룹의 실권을 잡으려 했어요. 겉으로는 공손하고 예의 바른 조카 며느리를 연기했지만 속으로는 윤 회장을 무능한 늙은 여자 정도로 여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들이 단순히 야심 많은 친척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우연히 그들의 진짜 속셈을 알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저택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리모델링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밤 10시쯤 되어서야 작업을 마치고 집에 가려던 참이었는데 복도에서 재호와 혜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당신 정말 확신해? 고모가 그렇게 쉽게 넘어올 사람이 아니잖아. 걱정 마. 이미 준비는 다 끝났어. 고모의 건강 상태를 문제 삼으면서 이사회에서 경영 능력 부족을 지적하는 거야. 최근 몇 년간 대외 활동도 거의 안 했고 판단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면 돼. 저는 몸을 숨기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하지만 고모가 그냥 물러날 리 없잖아. 평생을 바쳐서 만든 회사인데.
그래서 더 확실한 방법을 준비했지. 혜진아, 내가 재무팀에 심어놓은 사람은 어때? 완벽해. 이미 서류 조작은 끝났어. 회사 자금을 빼돌린 증거들을 만들어 놨고 그 책임을 누구한테 뒤집어 씌울지도 정했어. 누구? 바로 그 건축사 여자야. 이수진 말이야. 그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들이 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왜 그 여자를? 당신도 봤잖아. 고모가 그 여자를 대하는 태도가 이상하다고.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 여자를 횡령범으로 만들면 고모도 책임을 져야 하잖아. 인사관리 소홀, 감독부실. 얼마든지 트집 잡을 수 있어. 그럼 그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감옥 가겠지. 아니면 좋게 좋게 넘어가려면 고모가 모든 걸 포기하고 물러나야 하고. 혜진의 차가운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들은 저를 단순한 도구로밖에 보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실행에 옮길 거야? 다음 주 이사회에서. 이미 몇몇 이사들에게는 귀띔해 놨어. 윤 회장의 최근 행동들이 이상하다고, 회사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확실해? 혹시 실패하면? 실패할 리 없어. 이미 증거도 다 만들어 놨고 그 여자가 회사 자금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 놨어. 내일 그 여자에게 특별한 업무를 맡길 거야. 회사 계좌 관련된 일로. 그들의 대화를 더 들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 집으로 향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집에 와서 민준이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놨어요. 윤 회장이 제 엄마라는 것부터 재호 부부의 음모까지 모든 걸 말했죠. 수진아,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야.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아직 증거가 없어.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고 해서 믿어줄까? 오히려 제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증거를 모아야 해. 그들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 해. 민준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상대방이 얼마나 치밀한지 봐. 자칫하면 정말로 내가 누명을 쓸 수도 있어.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엄마를, 윤 회장님을 지켜야 해. 다음 날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증거 수집을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핸드폰에 녹음 앱을 설치하는 것이었죠. 혹시나 해서 작은 녹음기도 하나 구입했어요. 며칠 후 혜진이 예상했던 대로 저에게 특별한 업무를 맡겼어요. 리모델링 비용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회사 계좌에서 일부 자금을 이체하는 일이었죠. 수진 씨, 이 업무는 급한 일이라 다른 직원들 거치지 말고 직접 처리해 주세요. 회장님께서 특별히 당신을 신뢰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혜진의 말에는 묘한 미소가 섞여 있었어요. 마치 함정에 빠진 먹이를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미소였죠. 저는 그 업무를 받으면서도 모든 과정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누가 지시했는지, 언제 지시받았는지, 어떤 내용인지 모두 상세히 적어놨죠.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재호와 혜진이 회사 재무팀 직원과 만나는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그들은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저는 멀리서 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어요. 서류 조작은 잘 되고 있나? 네, 완벽합니다. 이수진이라는 건축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금액은 3억 정도로 했습니다. 너무 크면 의심받고 너무 작으면 임팩트가 없으니까요. 좋아. 그럼 언제 공개할 거야? 다음 주 이사회 전날 밤에 윤 회장님께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이사회에서 바로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그들의 대화를 모두 녹음한 저는 집에 와서 민준이와 함께 다음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증거는 확보했어. 하지만 언제 공개할지가 중요해.
이사회에서 공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은데. 맞아. 모든 이사들 앞에서 그들의 음모를 밝혀야 해. 그래야 완전히 끝낼 수 있어. 하지만 그 계획을 실행하기까지는 며칠이 더 걸렸어요. 그 사이에 저는 윤 회장님께 조금씩 상황을 알려드렸어요. 물론 모든 걸 말하지는 않았지만 재호 부부를 조심하라는 경고 정도는 드렸죠. 회장님, 혹시 재호 씨나 혜진 씨가 이상한 제안을 하면 조심하세요. 무슨 뜻인가요? 제가 확실한 증거를 잡으면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조심하시라는 말씀만 드릴 수 있어요. 윤 회장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제 말을 믿어주셨어요. 아마 22년 만에 다시 만난 딸의 말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이사회가 열리는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녹음기와 재호 부부의 음모를 담은 모든 증거들이 들어있는 파일이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동시에 묘한 확신도 들었어요. 오늘이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사회실에 들어서자 이미 여러 이사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윤 회장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의연한 모습이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딘가 긴장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재호와 혜진은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회의가 시작되고 약 30분 정도 일반적인 안건들이 처리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재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님들, 오늘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회사에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사회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어요. 모든 시선이 재호에게 집중되었죠. 횡령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한 이사가 물었어요. 며칠 전 재무팀에서 발견한 건데 회사 자금 3억 원이 부정하게 빠져나간 흔적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 현재 우리 회사 리모델링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이수진이라는 건축사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향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건축사를 고용한 건 회장님이시죠? 인사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또 다른 이사가 윤 회장님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윤 회장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서 혼란과 실망, 그리고 어떤 결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윤 회장님이 차분하게 물으셨어요. 재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서명, 모든 것이 명확합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그 서류들을 보기 전에 먼저 들어주셨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이 무슨 상황인지 아시나요? 당신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혜진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욱 정확한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어요. 저는 핸드백에서 반쪽짜리 브로치를 꺼냈어요. 그리고 윤 회장님께 다가가 나머지 반쪽과 맞춰 보였어요. 이사님들, 저는 윤정화 회장님의 잃어버린 딸입니다. 이사회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봤죠. 22년 전 10살이었던 저는 발레 스튜디오에서 엄마와 헤어졌습니다. 엄마는 이 브로치의 반쪽을 제게 주시며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 이 저택의 서재에서 나머지 반쪽을 발견했죠. 재호와 혜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를 횡령범으로 몰아가려는 음모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이사회실에 재호와 혜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회사 자금을 빼돌린 증거들을 만들어놨고 그 책임을 누구한테 뒤집어 씌울지도 정했어. 바로 그 건축사 여자야. 이수진 말이야. 녹음이 계속 재생되면서 그들의 모든 계획이 드러났어요.
서류 조작, 재무팀 직원 매수, 윤 회장님의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음모까지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죠. 에이, 이건 조작된 거야. 신뢰할 수 없어. 재호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이미 모든 이사들의 시선은 차가워져 있었어요. 윤 회장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분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재호, 혜진.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가족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고모님, 이건 오해예요. 우리가 왜? 충분합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횡령 교사, 문서 위조, 모든 죄명으로 말입니다. 그 순간 경찰이 이사회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사실 저는 이사회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경찰에 신고를 해놨거든요. 녹음 파일과 함께 모든 증거를 제출했었죠. 재호와 혜진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어요. 그들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침내 긴 악몽이 끝났다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사회가 끝난 후 저와 윤 회장님, 아니, 엄마는 조용한 응접실에서 마주 앉았어요. 수진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처음으로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셨어요. 그 순간 22년간 쌓였던 모든 서운함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왜 그날 저를 두고 가셨어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찾지 않으셨어요? 그때 엄마는 큰 빚을 지고 있었어. 사업 실패로 인한 것이었는데 너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었거든. 김 선생님께 너를 맡기고 엄마는 모든 걸 정리한 후에 데리러 가려고 했었어. 엄마의 목소리에는 22년간의 후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성공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너를 찾아가기가 더 어려워졌지. 과연 내가 엄마를 용서해 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에서 22년간의 고생과 아픔이 느껴졌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다시 만났잖아요. 그날 이후 저희 모녀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엄마는 회사를 저에게 물려주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대신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안했죠. 엄마, 회사 말고 다른 걸 함께 해요. 저희가 정말 원하는 일을. 뭘 말하는 거니? 건축재단을 만들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집을 지어주는 재단 말이에요. 엄마의 경험과 제 젊은 아이디어를 합치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처음 보는 엄마의 진짜 미소였어요. 지금 저희는 새로운 시작 건축재단을 설립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집 없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 부모 없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설계하고 있죠. 민준이도 재단의 디자인 팀장으로 합류해서 저희와 함께 일하고 있어요. 비록 예전보다 경제적으로는 여유롭지 못하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워요. 얼마 전에는 김 선생님도 재단에 오셔서 저희 모녀의 재회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어요. 22년간 저를 친딸처럼 키워주신 분께 정말 감사했어요. 어제는 엄마와 함께 그 옛날의 발레 스튜디오를 다시 찾아갔어요. 이제는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날의 추억이 생생했어요. 엄마와 손을 잡고 그 앞에 서 있으니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엄마가 놓친 시간들을 다시 채워갈 수 있을까? 엄마,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새로운 시간을 함께 만들어가면 돼요. 마치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처럼 말이에요. 지금 저희는 새로운 건축을 시작했어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가족의 시간과 사랑을 다시 쌓아가는 건축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잃어버린 무언가가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다시 찾을 수 있으니까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